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김대감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넉넉하여 남부러울 것이 없었으나 결코 그 재물을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이웃과 배고픈 나그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인물로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집 대문은 1년 내내 활짝 열려 있었고 사랑치에는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이 묵어가며 대감의 후한 인심에 감복하여 칭찬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 대감의 집 기와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만 보아도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마을의 큰 어른이자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마당의 감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져 뒹굴 무렵 김대감의 몸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몸이 조금 나른하고 피부 한 구석에 감각이 없는 듯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증세는 심상치 않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여 먹었지만 차도는커녕 몸 곳곳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고 눈썹이 빠지며 얼굴의 형체가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하자 집안에는 검은 그림자가 들이운 듯 무거운 침묵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병세가 깊어짐에 따라 김 대감의 인자하고 훤칠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흉측하게 변해버린 얼굴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뼈를 깎는 듯한 고통에 시달리며 신음하는 소리가 안방 문 틈으로 새어나왔고 그 소리를 듣는 하인들과 식구들은 공포에 질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었어야만 했습니다. 집안 가득하던 현밀순이 제사 만신빙신기빈인 작미가 성 가라시론 만신민 제사 만신기빈인 제사 만신기빈인 제사 만신기빈 작미가 할미가 그의 글이 제게요. 만신미로의 구시 김대감의 병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지자 평소 대감의 덕을 칭송하며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친척들과 지인들의 발길이 뚝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개중에는 대감의 재산을 탐내어 안부를 묻는 척 찾아오는 이들도 있었으나 대감의 일그러진 얼굴과 썩어 들어가는 살냄새를 맡고는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쳐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대문 밖을 나서자마자
침을 뱉으며 재수가 없다고 수군거렸고 어제까지 은인이라 부르던 사람을 이제는 괴물 취급하며 마을에서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험담까지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심 좋던 김대감의 집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아이들조차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코를 막고 뛰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집안에서 일하던 하인들의 동요는 더욱 심각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짐을 싸서 밤중에 몰래 도망치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던 늙은 머슴은 고향에 계신 노모가 위독하다는 핑계를 대고 새벽같이 떠나버렸고 부엌에서 밥을 짓던 참모는 장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뒤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감의 병시중을 들어야 할 몸종들마저 병이 오물까 두려워 서로 눈치만 보며 미루기에 바빴고 결국에는 대감의 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하며 방문 앞에 밥상만 덩그러니 놓아두고 도망치듯 물러나기 일쑤였습니다. 넓은 기와집은 주인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점점 더 텅 비어가고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휭한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김대감은 스스로를 사랑채 깊숙한 골방에 가두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고 평생을 베풀며 살아왔건만 병들고 추해지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인심의 뼈저린 배신감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방 안에서 홀로 고름을 닦아내며 그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하인들의 수군거림과 짐을 챙겨 떠나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다 떠나가거라. 그러던 어느 날 밤,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어 문풍지가 요란하게 떨리던 밤에 대감의 집 안살림을 도맡아 하던 집사마저 가재도구를 챙겨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대감이 믿고 의지하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기에 그의 배신은 김 대감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끊어놓는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텅 빈 마당에는 낙엽만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밥 짓는 연기조차 피어오르지 않는 부엌은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넓은 집에는 병들어 죽어가는 주인과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 정막만이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제 곧 굶어 죽거나 병세가 악화되어 고독하게 생을 마감할 것이라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삐걱거리는 방문 소리와 함께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짐을 싸서 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방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놀란 김대감이 힘겹게 고개를 돌려보니 부엌대기로 일하던 어린 여종 달래가 김 모락모락 나는
말수가 적고 묵묵히 고준 일만 도맡아 하던 아이라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도 않던 종이었습니다. 모두가 도망친 이 집에 홀로 남아 주인의 끼니를 챙겨온 달래를 보자. 하지만 달래는 주인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밥상을 내려놓으며 걸레를 빨아와 방바닥에 더러운 고름자국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운 기색 하나 없이 대감의 짓물은 환부의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갈 곳 없는 저를 거두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분이 대감마님 아니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이 집 귀신이 되면 되었지. 대감마님 홀로 두고는 못 떠납니다. 날이 갈수록 날씨는 더욱 추워져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김대감의 집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식량 창고는 점점 비어가고 땔감도 떨어져 갔지만 달래는 불평 한마디 없이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오고 언 개울을 깨어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녀는 흉측하게 변해버린 주인의 얼굴을 닦아주면서도 한 번도 찡그리거나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았으며 밤이면 고통에 잠 못 이루는 주인 곁에서 밤새 다리를 주무르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곁을 지켰습니다. 친척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들러 대감의 생사를 확인하러 왔을 때 그들은 문 밖에서 소리만 지르며 아직 살아있는가? 재산 문서는 어디 두었는가? 하고 물을 뿐이었습니다. 달래가 방문을 열고 나와 대감마님께서 주무시니 조용히 해주십시오. 하고 정중히 말하자 친척들은 감히 종년 주제에 주인을 조종하려 드느냐. 며 욕설을 퍼붓고는 행여나 병균이 묻을까. 옷자락을 털며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비정한 뒷모습을 보며 김대감은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직 문틈으로 들어오는 달래의 손길만이 그가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폭설이 내려 집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적막강산 속에 두 사람만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산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김대감은 죽음의 그림자가 문턱까지 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달래에게 몇 번이고 내 재산 중 남은 것을 줄 테니 지금이라도 나가서 내 살 길을 찾아라. 나랑 같이 있다가는 너도 몹쓸 병에 걸려 죽는다 라고 애원하듯 설득했으나 달래는 고개를 저으며 묵묵히 콩을 삶아 메주를 쓰고 낡은 옷을 기워 대감의 덮을 이불을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주인이 병자나 괴물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거두어준 아버지 같은 은인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칠흑 같은 밤 대감의 고통이 극에 달해 헛소리를 하며 발광을 하다 지쳐 쓰러졌을 때 몰아치고 있었으나 달래가 지키고 있는 좁은 방 안만큼은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달래의 거친 손을 느끼며 핏줄보다 더 진한 인연의 끈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동이 트고 눈보라가 잦아들 무렵 김대감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며칠 만에 맑은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곁에는 쪽잠을 자다 깬 달래가 부스스한 눈으로 주인을 살피고 있었고 그 모습이 더없이 안쓰럽고 고마워. 버렸으나 오직 이 아이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었으니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반드시 이 은혜를 갚으리라 다짐하며 창호지 문 너머로 밝아오는 희미한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하고 매섭게 찾아왔는데 밤새 내린 눈이 방문 턱까지 차올라 밖으로 나가는 길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습니다. 마을로 이어지는 좁은 산길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고 사람의 발자국은커녕 산짐승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든 깊은 고립 속에 김대감의 집은 외딴 섬처럼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처마 끝에는 어른 팔뚝만한 고드름이 창처럼 매달려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로웠고 문풍지를 때리는 바람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려 방 안에 누운 병자의 마음을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대감은 뼈만 남은 앙상한 몸을 이불 속에 웅크린 채 이 지독한 겨울이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마지막 계절이 될 것이라 예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김대감의 심신은 더욱 피폐해져만 갔고 자신을 돌보는 달래를 볼 때마다 고마움보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앞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썩어가는 자신의 살 냄새가 방 안에 진동하고
흉측한 몰골이 거울에 비칠 때마다 그는 꽃다운 나이의 처녀가 이런 생지옥 같은 곳에서 자신 때문에 썩어가는 것이 묻네 안타까워 억지로 모진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은 밥상을 들고 들어오는 달래를 향해 밥그릇을 집어던지며 네, 인연, 당장 나가라지 않았느냐. 내 꼴을 보고도 밥이 넘어가느냐. 병 옮아 죽기 전에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바닥에 쏟아진 밥알과 깨진 그릇 조각을 보며 대감은 가슴을 쥐어뜯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달래가 떠나지 않을 것. 그러나 달래는 주인의 그런 패악질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묵묵히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을 줍고 흩어진 밥알을 쓸어 담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행주로 방바닥을 닦으며 나지막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눈이 허리까지 쌓여 어디 갈 곳도 없습니다. 저더러 나가라는 것은 나가서 얼어 죽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정절을 내치고 싶으시면 알이 풀리는 봄까지만이라도 참아주십시오. 그때는 제 발로 나갈 테니 혹독한 추위는 집안의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는데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마저 꽁꽁 얼어붙어 두레박을 내릴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달래는 매일 아침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을 맞으며 리박 계곡까지 걸어가 도끼로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붉게 터지고 갈라진 그녀의 손등에서는 피가 배어나왔고 동상에 걸린 발은 퉁퉁 부어올라 걸을 때마다 절뚝거렸지만 그녀는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운 얼음물을 머리에 이고 돌아와 아궁이에 불을 지펴 물을 데우고 그 따뜻한 물로 주인의 고름진 상처를 닦아내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김대감의 병은 밤이 되면 더욱 기승을 부려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에 온몸을 비틀며 비명을 질러야만 했습니다. 달래는 그런 주인을 위해 산에서 캐온 귀한 약초를 정성껏 달여 탕약을 만들었는데 약초를 구하기 힘든 겨울이라 마른 풀 뿌리 하나라도 찾기 위해 눈 덮인 산을 헤매기 일쑤였습니다. 방안 가득 퍼지는 씁쓸한 한약 냄새는 김대감에게는 생명의 냄새와도 같았고 달래가 호호 불어가며 떠먹여주는 약 한 첩에는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량 창고의 쌀독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끼니는 묽은 죽 한 그릇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달래는 주인의 기력을 돋우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쌀을 모두 긁어 모아 대감의 상에만 흰 쌀죽을 올리고 자신은 시래기를 넣은 멀건 국물로 배를 채우곤 했습니다. 김대감이 너도 같이 먹자. 이러다 네가 먼저 쓰러지겠다. 라고 권하면 달래는 저는 부엌에서 미리 먹었습니다. 배가 불러 더는 못 먹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헬쑥해진 달래의 얼굴과 앙상해진 손목을 보며 김대감은 목이 메어 숟가락을 들 수 없었고 그녀의 희생 앞에 자신의 병보다 마음의 빚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보라가 잠시 멈추고 햇살이 비치는 오후에 낯선 인기척이 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듣는 사람 소리에 놀란 달래가 부엌칼을 쥐고 조심스럽게 대문 틈으로 내다보니 웬 낡은 승복을 입은 노승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물었고 달래는 경계심을 풀고 급히 뛰어나가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병자가 있는 집이라 부정탈까봐 안으로 들이지는 못하고 마루 끝에 앉게 했으나 노승은 개의치 않고 숭늉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노승은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더니 닫힌 방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김대감의 기침 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달래에 트고 갈라진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흉한 병마가 들어앉아 있으나 그보다 더 강력한 보살이 살고 있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구려. 귀한 결실을 볼 것이요. 약은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으나 가장 좋은 약은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 있는 법이니 포기하지 마시오. 노승은 품에서 작은 약포 하나를 꺼내 달래에게 건네주고는
바람처럼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대감은 노승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천하게 여기고 부리던 어린 여종이 실은 자신을 구원하러 온 생명의 은인이며 그녀의 헌신이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선 숭고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김대감은 달래를 불러앉히고 처음으로 주인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달래야,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 너 같은 아이를 만났는지 모르겠구나. 내 병이 낫든 안 낫든 이 겨울이 지나면 너는 더 이상 내 종이 아니라 내 딸이요 가족이다. 겨울밤은 길고도 지루하여 두 사람은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이 젊었을 때 겪었던 세상 구경 이야기와 길 공부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달래는 어릴 적 잃어버린 부모님에 대한 기억과 산나물을 캐며 겪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분과 나이를 넘어선 두 사람의 대화는 얼어붙은 방 안의 공기를 훈훈하게 데워주었고 병마와 싸우는 고통스러운 시간조차 서로에게 의지하며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고 눈보라가 쳐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그 작은 방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피난처였습니다. 어느덧 동짐질가 지나고 팥죽을 쑤어 먹으며 두 사람은 나군이 물러가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달래는 노승이 주고 간 약 가루를 정성껏 다려 대감에게 먹였는데 신기하게도 그 약을 먹은 후부터 대감의 밤잠을 설치게 하던 극심한 통증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름이 멈추지 않던 상처 부위에 딱지가 앉기 시작하고 열이 펄펄 끓던 이마가 서늘해지자 달래는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대감마님, 상처가 마르고 있어요. 열도 내리셨고요. 달래가 아이처럼 좋아하며 손뼉을 치자 김대감도 희미하게나마 웃음을 되찾으며 삶에 대한 의지를 다시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의 끝자락은 마지막 심술을 부리듯 다시 한번 거센 눈보라를 몰고 왔고 대감은 이제 바닥을 드러내어 아궁이에 집힐 것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달래는 추위에 떨며 자는 주인을 위해 자신의 낡은 속옷을 뜯어 대감의 입을 더 씌우게를 만들고 정작 자신은 얇은 무명옷 하나로 냉방에서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주인의 방 아랫목이 식지 않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자신의 체온으로 주인의 손발을 녹여주었습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타인을 위해 자신을 태우는 달래의 희생은
마치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김 대감은 잠결에 달래가 추위에 떠는 소리를 듣고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엉금엉금 기어가 자신의 이불을 끌어다 달래의 어깨에 덮어주며 이 미련한 것아, 내가 얼어 죽는 한이 있어도 너를 병들게 할 수는 없다. 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래는 깜짝 놀라 이불을 사양하려 했으나 대감이 완강하게 붙잡고 오늘 밤은 우리 둘 다 살든지 죽든지 같이 덮고 자자며 그녀를 곁에 눕혔습니다. 남녀의 구분을 떠나 생사의 갈림길에 선 두 인간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혹한을 견뎌내는 그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도 애틋했습니다. 마침내 길고 긴 겨울밤이 지나고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의 기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고드름이 녹아 뚝뚝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꽉 닫혀있던 방문을 열자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 속에 미세한 흙내음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쌓여있던 눈더미가 녹아내리며 검은 땅이 드러난 것을 본 달래는 애간마님, 드디어 봄이 오려나 봅니다. 하고 외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대감도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문지방을 넘어 마루로 나와 겨운에 갇혀있던 시야를 넓혀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삼봉우리에는 잔설이 희끗희끗 남아있었으나 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계곡물 소리는 우렁차게 들려왔고 얼어붙었던 대지는 기지개를 켜듯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김대감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곁에 서 있는 달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난 겨울 세상 모두가 등 돌린 그 차가운 지옥에서 자신을 건져 올린 것은 명의도 명약도 아닌 바로 이 작고 여린 여종의 따뜻한 손길이었음을 뼈저리게 되새겼습니다. 이제 눈이 녹고 길이 열리면 세상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겠지만 김대감의 마음속 주인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북겨운에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풀려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양지 바른 담벼락 밑에는 노란 민들레가 수줍게 고개를 내미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골 마을을 휘감던 매서운 칼바람은 어느새 부드러운 봄바람으로 바뀌어 김대감의 집 마당에 서 있는 늙은 매화나무 가지에도 팝콘 같은 꽃망울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지난 겨울 그토록 혹독했던 추위와 고립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아궁이의 불씨처럼 김대감의 꺼져가던 생명력 또한 봄 기운과 함께 기적처럼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흉측하게 짓무르고 고름이 흐르던 피부에는 딱지가 앉아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는 아기 피부처럼 뽀얗고 부드러운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으니 이는 의원들조차 고개를 내저으며
포기했던 천영의 병이 씻은 듯이 낫고 있는 놀라운 징조였습니다. 달래는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달라지는 주인의 모습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꽂아두고 대감마님, 꽃이 피는 걸 보니 마님 병환도 이제 꽃처럼 활짝 계실 겁니다. 라며 희망의 말을 건넸습니다. 김대감은 지팡이의 의지에서나마 비틀비틀 마당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따스한 봄햇살 아래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살아있음의 기쁨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김대감의 병이 기적적으로 호전되었다는 소문은 봄바람을 타고 산 아래 마을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낫겠나 하며 믿지 않던 사람들도 그러자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대감이 병들자 제일 먼저 짐을 싸서 도망쳤던 친척들과 하인들이 하나둘씩 뻔뻔한 얼굴을 들이밀며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멀쩡한 옷을 입고 기름진 얼굴을 한 조카가 가장 먼저 달려와 마당에 엎드려 통곡하는 신용을 하며 숙부님,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십니다. 병환이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백방으로 약을 구하러 다니느라 이제야 왔습니다. 라며 거짓 눈물을 흘려댔습니다.
뒤이어 집안 살림을 팽개치고 도망갔던 집사도 돌아왔는데 그는 손에 정체모를 약꾸러미를 들고 들어와서는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이 귀한 약재를 구하러 저 멀리 중국 땅까지 다녀오느라 늦었습니다. 이 약을 드셔야 완쾌되신다 하여 밤낮 없이 걸어왔으니 저의 충심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의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겨우내 잘 먹고 잘 지낸 듯 살이 통통하게 올라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헛웃음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짠 듯이 각자의 핑계를 대며 자신들의 도망을 충성심으로 포장하려 했었고 김대감이 살아난 것이 마치 자신들의 기도 덕분인 양 떠들어댔습니다. 김대감은 마루에 걸터앉아 그들의 요란하고 가증스러운 연극을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당장이라도 호통을 쳐서 내쫓고 싶었으나 꾹 참고 그들이 어디까지 하는지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대감은 아무런 대꾸 없이 그저 찻잔만 만지작거리며 예슨 미소를 띄었는데 돌아온 사람들은 그것을 용서의 뜻으로 착각하고는 안도하며 집안 곳곳을 제 집처럼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텅 비었던 곳간을 열어보며 혀를 차기도 하고 먼지 쌓인 가구들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이런 관리를 어찌했길래 이 지경인가 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가관인 것은 그들이 달래를 대하는 태도였는데 지난 겨울 생사를 넘나들며 주인을 지킨 생명의 은인인 달래를 보자마자 그들은 표정을 싹 바꾸며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카 며느리는 부엌에서 일하는 달래를 보자마자 내 인연, 상전들이 오셨는데 인사도 없이 어딜 쏘다니느냐.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청소도 안 하고 게으름만 피웠구나. 라며 쏘아붙였습니다. 달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이 시키는 대로 물을 떠오고 걸레질을 했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달래가 입고 있는 낡고 기워진 옷을 보며 비웃었고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보고는 더러운 손으로 밥상에 손대지 마라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달래가 대감의 방에 들어가 약을 다려드리려 하자 집사가 앞을 가로막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어허! 천한 것이 감히 대감마님 침소에 함부로 드나들다니. 이제 우리가 왔으니 구석으로 밀려나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돌아온 하인들은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며 저 계집애가 대감마님 곁에 붙어서 재산이라도 한 몫 챙기려 했던 모양인데 어림도 없지 라며 흉을 보았고 그 소리는 열린 문틈을 통해 김대감의 귀에도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다시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밥 짓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으나 그 풍경은 예전의 따뜻하고 정겨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에는 웃음소리 대신 서로의 눈치를 보며 재산을 탐내는 탐욕스러운 속삭임만이 가득했고 대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벌어지는 술판과 잔치는 오히려 대감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대감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아첨을 떠는 친척들 사이에서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찬밥을 먹고 있을 달래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비싼 산의 진미보다 지난 겨울 달래가 끓여준 묽은 죽 한 그릇이 훨씬 더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마나이, 오, 친척 중 가장 나이가 많고 욕심이 많은 당숙이 김대감을 찾아와 은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조카님, 이제 몸도 추스르셨으니 집안 재산 관리를 다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어린 종년이 혼자 집을 지키면서 문서를 빼돌리거나 곡식을 횡령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문서를 검토해 볼 테니 꽃간 열쇠와 문서함을 내어주십시오. 그는 달래를 도둑으로 몰아가며 노골적으로 재산권을 요구했고 옆에 있던 다른 친척들도 거들며 맞습니다. 종들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저희가 꼿꼿하게 지켜드려야죠.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김대감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역시 조카님은 현명하십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문서를 정리해서 저희가 맡아 관리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미 김대감의 재산이 자신들의 손에 들어온 양 들떠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단단한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몰래 달래를 불러 방으로 들였습니다. 달래는 며칠 사이 부쩍 야위고 주눅이 든 모습으로 들어와 문가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재주가 없어 마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오셨으니 저는 이제 물러가서 허드렛 일이나 하겠습니다. 달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억지로 참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김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달래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달래야,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아라.
내가 비록 늙고 병들었었으나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구분 못할 만큼 노망이 들지는 않았다. 대감의 따뜻하고 힘있는 목소리에 달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습니다. 김대감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에 쌓인 문서 뭉치를 꺼내어 달래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밤 푹 자거라. 내일은 네가 이 집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니라. 달래는 놀라 손사래를 쳤지만 대감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가운데 김대감은 일찍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대청마루 중앙에 근엄하게 앉았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마을에 있는 소작인들과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집에 머물고 있는 모든 친척과 식솔들을 빠짐없이 마당으로 모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보다 하고 기대에 부풀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친척들은 상석을 차지하려 앞다투어 자리를 잡았고 달래는 여전히 부엌 쪽 툰마루 끝에 조용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발표하기 위함일세. 장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고 사람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대감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장대비가 한바탕 쏟아지고 난 뒤 구름 사이로 눈부신 여름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자 김대감의 집 마당은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깔린 멍석 위에는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는 친척들이 앞줄을 차지하고 앉아 부채질을 해대고 있었고, 그 뒤로는 마을 소작인들과 이웃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대청마루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완쾌를 축하한다는 명목이었으나 친척들의 눈은 대감의 안색보다는 그 옆에 놓인 작은 자개함에 쏠려 있었으니 그 속에는 이 집안의 전담 문서와 가옥 문서가 들어있음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대감이 노망이 들기 전에 재산을 챙겨야 한다며 벌써 논마지기를 나눌 계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대청마루 중앙에 앉아 그들의 탐욕스러운 표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여 좌중을 조용히 시킨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바쁜 와중에 이 늙은이의 생사를 확인하러 와주니 고맙네. 지난 겨울 내가 몹쓸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자네들이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내 익히 들어알고 있네. 대감의 말에 앞줄에 앉은 조카가 냉큼 나서며 말을 받았습니다. 당치 않으십니다. 숙부님. 저희가 직접 모시지 못해 천추의 한이 되었습니다만 마음만은 늘 숙부님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 건강을 되찾으셨으니 골치 아픈 집안일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편히 쉬셔야지요. 조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른 친척들도 이고동성으로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무지한 종년이 어찌 대감마님의 귀한 재산을 관리하겠습니까? 문서가 없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니 저희가 오늘부로 안전하게 맡아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마치 달래가 도둑이라도 되는 양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김대감은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다가 손에 쥐고 있던 장죽으로 마루를 탕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서슬이 퍼런지 시끄럽던 마당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대감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며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만은 곁에 있었다고. 그래. 그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살이 썩어 문드러질 때 코를 막고 도망치는 것이었더냐. 내 방에서 고름 냄새가 진동할 때 너희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물 한 그릇 떠다 준 자가 있었느냐. 대감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친척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벙긋거렸습니다. 내가 지난 겨울 춥고 배고파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때 김대감은 떨고 있는 달래를 손짓하여 불렀습니다. 달래야, 이리 올라오너라.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 달래가 주저하며 머뭇거리자 대감은 직접 내려가 달래의 손을 잡고 대청마루 한가운데로 이끌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달래에 거치려고 흉터투성인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려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보아라. 이 손을 똑똑히 보란.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달래의 손을 보고 숙연해져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 아낙네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천한 종년에게 대감의 자리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족보에도 없는 아이가 주인이 된다니 이는 가문의 수치입니다. 당숙이 핏대를 세우며 반발하자 김대감은 코웃음을 치며 자개함을 열었습니다. 가문? 수치?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수치다. 내 오늘부로 이 아이를 내 양녀로 입적하고 내 모든 재산과 가옥을 이 아이 앞으로 물려줄 것이다. 김대감은 미리 작성해둔 문서를 꺼내 달래의 손에 쥐어주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듣거라.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집의 주인은 김달래다. 누구든 이 아이의 말에 거역하거나 해를 끼치는 자는 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못할 것이며 관아에 고발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다. 대감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그 위험에 눌려 친척들은 감히 반박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문서를 받아든 달래는 너무나 놀랍고 감당하기 벅차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님 곁에서 모시게만 해주십시오. 달래의 순박한 울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황한 친척들은 어떻게든 상황을 되돌려보려 애썼으나 이미 마을 사람들의 여론은 달래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네.
쳤습니다. 개중에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두고 보자 종년이 주인이 되는 꼴은 못 본다며 저주를 퍼붓는 자도 있었으나 김대감이 하인들에게 뭐 하느냐. 당장 저 시끄러운 것들을 대문 밖으로 내치지 않고 라고 호령하자 쫓기듯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무리가 사라지고 나자 집안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김대감은 멍석에 앉아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술과 고기를 대접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오늘은 내 딸 달래가 주인이 되는 날이니 모두 마음껏 드시고 즐겨주시게. 앞으로도 우리 달래가 이 집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네들이 많이 도와주어야 하네.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며 달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달래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면서도 밥상을 나르며 마을 사람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부엌대기 종이 아니라 당당한 이 집의 아기씨가 된 것입니다. 잔치가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무렵 김대감과 달래는 ทุ่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름밤의 시원한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 불어오고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달래는 조심스럽게 문서를 대감에게 다시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니, 대감마님. 가져가세요. 저는 그저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달래는 아직 아버지라는 호칭이 낯선 듯 수줍게 웃었습니다. 김대감은 달래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며 문서를 다시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네가 받아 마땅한 품습이자 너의 효심에 대한 하늘의 상이다. 글은 배우면 되고 재산 관리는 차차 익히면 된다. 하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것이다. 네가 이 집의 주인이 되어야만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주고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방을 내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달래는 대감의 깊은 뜻을 깨닫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셨던 그 마음 잊지 않고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달래의 다짐에 김대감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지난 겨울의 그 혹독했던 추위와 고통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핏줄보다 더 진하고 따뜻한 가족의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이 어찌나 온화하고 밝은지 마당 구석구석 어둠이 깃들 틈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대감은 천수를 누리다 편안하게 눈을 감았고 달래는 대감의 유지를 받들어 평생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을 구제했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어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받았습니다. 탐욕스럽던 친척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몰락하여 거지가 되었으나 달래는 그들조차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밥을 먹여 보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달래가 지켜낸 그 기와집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서 진정한 주인이란 문서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 집을 사랑하고 지키는 마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온 세상이 잠든 시간, 바람이 불 때마다 들려오는 풍경 소리는 마치 달래의 고운 마음씨처럼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집니다. 맺습니다.